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내년도 입시에 반영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는 수도권에 18%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에 배정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민주당 선거 전략과 판세 등을 짚어보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으로부터 험지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배경과 전략을 들어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 귀국을 하는 건데 지난 10일에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일단 명목상은 회의 참석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 야권에선 좀 거세게 이 대사의 소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다면서 이종섭 대사의 좀 조기 귀국을 요구를 해왔죠. 이런 상황에 좀 대응을 이번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회의 일정이 끝나고도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 상황들 때문에 좀 머물면서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서 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여당 요구대로 이종섭 대사가 곧 귀국을 하고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면서 제기됐던 당정 갈등은 수습되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문제가 수습됐음을 강조를 했죠. 네, 이 대통령실의 결단에 이 한동훈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정부와 여당이 운명 공동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 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상무 수석과 또 이종섭 대사에 대한 조치가 사실 좀 이미 좀 앞서서 이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 당연한 말이었다. 이렇게 좀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공천도 일부 조정됐죠? 네, 이 오늘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 비례대표 후보가 일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 호남 지역구 후보들이 이 호남 인사가 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없다고 좀 반발을 했었죠. 이 요구가 이번에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컷오프됐던 조배숙 전 의원을 이 당선권인 13번으로 좀 새롭게 추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여야는 각각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어요. 네, 이 최근에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이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좀 찾아서 수도권 민심 회복에 주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재건축 재개발을 국민의힘이 좀 해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이 대구와 경산을 찾아서 영남 지역 표심을 공략을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닷새 연속 이 수도권을 찾았는데 어제는 이 인천 일대를 찾아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좀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즉각 이 이종섭 대사 임명을 철회를 하고 이종섭 대사를 국내로 압송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용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와 전북 군산 일대를 찾아갑니다. 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 누르고 공천받은 조수진 변호사 있죠. 조수진 변호사 변호 이력에 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이 조수진 변호사가 이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변호를 해오면서 이 가해자 변호 이력으로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논란이 된 사건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번 건이 좀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이 조수진 변호사는 가해자를 변호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게 특히 좀 이 부분입니다. 이 피해자인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이 성폭행 이 피해를 당해서 성병에 감염이 됐는데 이 조수진 변호사가 성병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걸로 저희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뭐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당시 재판부가 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는데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이 논평을 통해서 스스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가 사과 입장을 밝혔죠. 네, 이 조수진 변호사는 저희 KBS에 이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 변호사에서 이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3번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네, 이 사실 뭐 시장의 관심은 오늘 새벽 이 발표된 뭐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릴 건지였습니다. 뭐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이번 금리를 5.25에서 5.5%로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을 하면서 지난해 12월의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시장이 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우지수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경신을 했고 그래서 이 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금리를 3번 낮춘다면 물가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단 뭐 다소 부침은 있지만 연준 시각은 뭐 큰 틀에서 이 물가가 좀 방향대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를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과정이 때때로 좀 울퉁불퉁할 수 있다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이번에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은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데 이 속도를 좀 천천히 좀 조절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 밖에서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 한국행이 확정됐다고요. 네, 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빠르면 뭐 모레인 오는 뭐 23일이나 24일쯤에 이 한국에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는 달리 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서 이 권 씨 측이 미국보다는 이 한국 송환을 원해왔는데 결국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내년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2,000명 중에 80% 이상을 지역 의대 집중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비소득권에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는 일단 우선은 뭐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비수도권에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죠. 정부는 또 이번에 이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은 지역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 신속히 의대 신설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딱 당장 이렇게 어제 발표된 이 증원된 인원은 당장은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의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네, 이 대한의사협회가 이 최악의 상황이 시작됐다면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이 범죄자들로 만들면서 정부가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 안 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반응도 사실 좀 나왔는데요. 바로 증원되는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이 이 대폭 늘어난 지역의 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릴 기회라고 하면서 의대 지원에 이 적극적인 약속을 지원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미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열렸습니다. 사상 최초라는 그 이름답게 어제 서울 고척돔에선 볼거리가 많았다고요? 네, 이 어제 일단 뭐 시구자부터 좀 대단했습니다. 이 첫 이 한국인 메이저리거로 이 역사를 썼던 이 박찬호 씨가 이 30년 전에 빅리그 데뷔 시절 사용했던 글러브로 이 김하성 선수에게 시구를 하면서 서울 개막전에 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뭐 서울 고척돔은 어제 뭐 휴가를 내고 왔다는 직장인에서부터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팬까지 이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좀 긴 줄이 들어서면서 팬들의 기대를 좀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기는 김하성과 오타니 쇼헤이 두 한일 슈퍼스타 맞대결로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경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사실 두 선수 모두 첫 타석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석부터는 좀 달랐는데요. 먼저 오타니 선수는 3회 이 우익수 앞 안타로 LA 다저스 데뷔 전에 첫 안타를 쳐냈습니다. 이어서 오타니 선수는 곧바로 좀 도루까지 성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도루를 성공하고 그 자리에서 만난 김하성에게 웃으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도 멋진 수비와 이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 팽팽하던 경기는 LA 다저스로 결국 기울었습니다. LA 다저스가 5대2로 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이겼습니다. 특히 오타니 선수가 5타수 2안타 또 1타점으로 이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어제 공개 사과를 했다고요? 네, 어제 이강인 선수가 이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언론사 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태도가 좀 사뭇 진지했는데요. 90도로 고개를 숙인 뒤에 이 반성을 좀 자기가 많이 했다면서 약 1분 30초 정도 이 직접 준비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이 모범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과 후에 이강인 선수가 이 축구화를 갈아 신고 이 팀 훈련에 합류할 때 이 주장인 이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이 이강인 선수를 반기는 장면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 다독거렸죠? 네, 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그제 이 선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하는 용기를 내줘서 뿌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친 이 자기 손가락은 정말 괜찮으니까 앞으로 이 손가락 이야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웃으면서 언론에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분을 수습한 대표팀은 당장 오늘 이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태국이 앞서서 이 수비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혀서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 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오늘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영하권도 많습니다. 서울도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0.1까지 조금씩 올라 있고요. 그래도 아침에는 춥거나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거의 비슷해지겠습니다. 서울이 11도, 세종, 대전, 제주 12, 광주, 대구, 부산 13도 등으로 약간씩 어제보다 낮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려서 대부분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는 그래도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북 일부, 경상권, 전남 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 속에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 금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 전북 서해안, 제주에 먼저 비가 와서 내일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고 전남 남해안은 토요일 밤부터 다시 비가 와서 일요일 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길게 일요일까지 비 예보입니다. 전국의 예상 강우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5에서 40mm 예보돼 있습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고장난 차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 램프를 지나서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종암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입니다. 구리 시계부터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중동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고장난 차 구간을 지나서도 송내까지는 불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볼게요. 서울 쪽입니다. 양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북천안 부근에서 막힙니다. 수원 부근은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서울 도심 들어오는 차량들 답답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대, 21대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을 연임하고 이번 총선에선 경기도 부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천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 한참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박성중 의원님은 서울 서초을을 떠나서 경기 부천을에 출마했습니다. 네네. 컷오프냐 전략 공천이냐 뭐 두고 말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 어떻게 네네. 된 건지 공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컷오프란 것은 당무감사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네네. 전체로는 사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요. 최상이네요. 예. 예, 그 최상의 어떤 그러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아니고 컷오프가 되면은 다른데 배치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재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재배치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강세 지역에서 열세 지역 옮겨가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님의 경쟁력을 또 당에서 인정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부천을 후보 중 한 명인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자신의 SNS에 서울에서 컷오프 당에 내려온 부천과는 무관한 사람,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 상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의원님께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 법적 네네. 대응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네. 3월 15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조치를 했고요. 네. 서울경찰청에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도 컷오프가 아니다. 또 우리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원장도 아니다고 계속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다른 생각으로 김기표 후보 자신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표 후보는 상가 건물 60억짜리 사면서 56억 대출받은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1,000만 원이나 1억도 대출받기 어려운데 56억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상가 건물을 샀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사라든지 반부패 비슷한 직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임야를 투기를 했는데 그 임야를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제피고 45억을 다른 사람이 그 임야를 상대로 그 대출을 받았다.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슷한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네. 본인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어떤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김기표 후보 입장은 다음 주 월요일 연결해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천을은 민주당에선 김기표 후보 그리고 현역인 서른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에 새로운 미래당적으로 이제 출마하면서 3자 구도가 됐어요. 치열한 네네. 경선 뚫은 친명계 인사, 40년 몸담은 정당을 떠난 오선 중진, 지역구를 옮긴 재선 의원이 겨루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험지 분류되는 그 부천을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서른 의원은 여기 3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가는 주민들이 할 것이고요. 네. 김기표 후보는 이번에 순전히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경로로 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미 그 서울시에서 7호선요, 부천을 지나는 7호선도 제가 기획을 했고요. 또 버스 전용 차선도 제가 그걸 했고, 또 서초구청장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라든지 또 재건축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천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이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와는 차별성이 있다. 또 그런 것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서울시 공무원 오래 하시고 서초구청장, 서초울 국회의원 재선. 그러니까 예. 서초구 현안들이 보통 그 재건축 같은 주거 문제나 뭐 도시 정비 문제였다면 이거를 그대로 부천에 접목할 수 있다. 뭐 그 노하우 접목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천에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우선 부천에 30년 일기 신도시 30년 그 어떤 아파트의 노후성 재건축의 문제가 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 7호선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통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학부모들이 학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학률이 낮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문제가 주 문제였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도 있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 부천 지역도 이제 주거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들은 다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는 그런 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예. 그 재건축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말이 그 네네. 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한다. 당 네네. 차원에선. 네네. 근데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네. 재건축 문제는 또 자기들이 해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당론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반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일기 신도시 30년 이상 노후된 도시들을 전부 재건축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은 전체에서는 그걸 반대한다 노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은 또 그걸 추진한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는 주민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은 추진돼야 된다. 왜?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각 주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데 그걸 반대하는 당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또 다른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메가시티 부천입니다. 부천시를 네네. 서울로 통합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총선용이 아닌 진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부천에 와 보니까 부천에 시장부터 또 국회의원부터 또 도의원부터 시의원 다수까지 거의 전부가 민주당입니다. 그 민주당이다 보니까 메가시티 이런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그 여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상일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한 20명이 모였는데 네네. 가서 메가시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손을 들어서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18대 2로 메가시티 서울을 찬성했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통해서 부천을 서울로 통합하자는 조례안을 이미 내고 있고요. 또 저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부천이 지금 032번입니다. 네네. 이걸 02로 바꾼다든지 또 교육도 어떤 공동학군을 만든다든지 이런 또 7호선의 어떤 여러 혼잡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정말 그 부천이 서울로 되는 순간 부천이 얻을 이익은 훨씬 많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압도적으로 저는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부천시 중동 사랑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하셨어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뇨한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가봤는데요. 네. 역시 이제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현대화 문제를 많이 언급했고요. 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20년간 민주당에 줬는데 실망감이 너무 크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부천이 퇴락하고 있다. 부천은 인구가 9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77만을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수도 줄고 기업도 떠나가고 하기 때문에 부천을 살리려면은 새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여론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걸 바라던가요? 유권자들께서는 역시 우리 부천이 좀 더 되살아나고 경기도 되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좀 부천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오늘 오전에 곧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봐서 굉장히 순리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의 표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은 본인의 어떤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MBC가 과도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또 또 한 명은 이종섭 대사죠. 이종섭 대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 어떤 그 외교 안보 관련 회의가 6개국 방산협력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회의 때문에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요. 총선까지는 국내에 머물러서 적극적으로 그 혐의를 벗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이 지난 9월 달에 그 이종섭 대사를 고발했거든요. 네네. 공수처가 좀 지난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황상무 거취 문제 해결됐다면서 국민의 민심에 순응한 정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지난 일주일 혹은 열흘 사이에 판세가 여당에 많이 불리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의원님 계신 부천에서도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부천에서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상당수 사람들이 처음에 한 열흘 제가 온 지 지금 2주 정도 됐습니다. 네네. 2주 전에는 그래도 좀 굉장히 가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최근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 이런 감을 충분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제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어떤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또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막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반전의 기회는 있다. 우리가 배는 순식간에 어떤 풍랑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론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한 경쟁성은 있고 앞으로 반전의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박영진 의원이 최종 경선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다 해서 박영진 의원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인지도도 있는데 이 한쪽으로 뭐 개딸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책임 당원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몰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 매국노 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양문석 후보는 이제 그 당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이 네네. 판단하게 하자며 당 차원의 조치 없을 것임 이제 당 대표가 시사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에 대한 조치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진명과 비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비명은 철저하게 쳐내고 진명은 철저하게 끌어안고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제 부쩍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발언 강도도 상당히 센 편인데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엄청난 역사 이래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다면 그런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계속 드러내는 것은 공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해명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 조국혁신당이 약진해서 그 이유를 찾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의석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선 몰빵론, 조국혁신당은 비패론으로 두 당이 좀 미묘한 관계가 됐다. 최근에 그 네네.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서 의원님도 네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호 세력으로 느꼈던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재명도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싹을 자르려 하는 것 그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은 혁신당대로 견제를 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탄핵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가 어떤 선거 전략 차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조국 혁신당 이제 비례 순번을 보니까요. 10번까지 10명 중 4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1번 네. 박은정, 뭐 2번 조국, 뭐 8번 황운하, 10번 차규근 아마 그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씨가 뭐 현 정부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히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코스프레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되는 인사는 뭐 고발을 당했던 재판을 받던 그걸 오히려 더 내세워서 부각시키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을 만들다는 게 조국 혁신당의 목표다. 이렇게 네네. 밝혔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목표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조국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네네. 씨의 어떤 선거 전략 또 본인이 가진 어떤 가치관 여기에 의해서 막 일련의 어떤 그런 것으로 노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네네네.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께서 총선에 임하는 어떤 그 포부랄까요, 다짐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런 그 정치를 펼치겠다. 그것까지 묶어서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없고 견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이 침몰하고 있다. 뭐 강하게 말하면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논에 미꾸라지를 많이 키울 때 미꾸라지 자체만 넣어놓으면 미꾸라지가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미꾸라지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메기에 먹히지 않게 해서 미꾸라지가 많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미꾸라지도 튼튼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네네.
부천에도 전부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야 부천이 경제와 균형으로서 뭔가 부천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꼭 이번에는 한번 뽑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행정 전문가인 저를 뽑아주시면 재건축 문제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얘기를 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심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러 다니고 있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김은정입니다. 202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섬유 생산량이 2000년대보다 한 2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30%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되고 있고 재고 폐기 비용이 한 2,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제조부터 폐기, 옷의 소모 과정 전반에 걸쳐서 환경 오염을 이제 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은 팔지 않고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입니다. 30%의 의류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공개한다든지 대량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 공개를 잘하고 이런 제도를 잘 지키는 회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옷만 산다. 그러기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옷장을 꼭 점검해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라. 소비자로서의 규제를 요구해라. 실제로 유럽은 이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추위는 있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앉았는데요. 그래도 영하권의 기온이 서울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오늘 낮부터는 평년과 거의 기온이 비슷해지겠습니다. 서울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보단 1도 정도 낮을 수 있겠습니다. 세종, 대전, 제주 12, 광주, 대구, 부산 13도 등 전국이 오늘은 8도에서 1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추위는
소리는 좀 있기 때문에 옷차림은 오전까지는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내일부터는 포근한 금요일이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오늘 청정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메마른 날씨 속에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울과 경기, 충북 일부, 경상권, 전남 동부에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에 중부지방, 전북 서해안, 제주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모레 토요일 새벽에 그치고 남부지방은 아침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남 남해안은 토요일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고요. 제주는 길게 일요일까지 비 예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의 예상 강우량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0.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오늘부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재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을 총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계신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국민들께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후배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력이 좀 오래된 기자들도 그렇고 유독 총리님을 부겸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좀 맹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서로 부딪히는 소리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편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편해서 좋아서 예. 뭐 형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지원 유세 어디 가세요? 예, 지원 유세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고요. 네네.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전북 전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여기는 뭐 저희들이 좀 강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전북에 대해서 홀대했다라는 데 대한 그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그 민주당도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라는 또 질책성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권력까지 지금 여당이 가져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저희들 보고 잘하라. 오히려 그런 격려와 또 질책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처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받았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입장도 표명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아무래도 네. 어려운 시기에 제안 받았던 만큼 고민 컸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하셨습니까? 예, 뭐 우선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일단 이제 물러나겠다,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한 또 제 말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 네. 부분도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처럼 이제 가족 내에서 평화가 찾아왔는데 다시 정치권에 되돌아간다는 데 대해서 저희 아내와 또 가족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래 당연히 오래된 이제 선배님들은 그래도 당인이라고 하면 당이 부르면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뭐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때만 해도 이러다가
다시 국민의힘이 의회까지 국회까지 일당을 갖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건 막아야지 자칫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송구함을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입니까? 국민의힘이 못해서입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요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조금 파행을 보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조금 최근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카드가 통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찬 대표님이 워낙 노련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쉬었다가 한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런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지지율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 보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총선 목표치는 오히려 최근에 낮췄어요. 뭐냐면 기존에 153 플러스 알파라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과반인 151석이 목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난다기보다도 아마 저희들이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전략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는 그건 아마 조금 우리 당원들이 조금 위축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조금 힘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쭉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이제 2, 3% 그러니까 표로 하면 한 1,000표, 2,000표 이내가 그게 한 2, 30군데 돼요. 선거구별로. 네. 이제 대진표가 짜여지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이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행이나 독주 이거 막아내려면 의회 권력만큼은 민주당에게 한번 맡겨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한 석이라도 더 민주당에 더 많이 주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는 151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봐서 양쪽이 워낙 호각지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정말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라기보단 어쨌든 이제는 같이 출발선에 똑같이 섰다 이렇게. 해볼만해졌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 상대편이 조금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그런 반사이익이니까 이거는 여기 안주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시군요.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면 어떤 부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보세요? 물론은 저희들은 이제 심판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정말 시원찮지 않느냐, 또 국민의 삶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져야 될 민주당의 책임, 또 민주당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제시하면서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절박하고 정말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통 선거에 보면 이럴 때 왜 돌발 발언 한두 개 튀어나오면 바로 또 민심이 또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선거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이 결국 경선 탈락했습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참 박용진 의원 거취가 되게 관심인가 봐요. 사람들이 박용진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도 많았는데 총리님께서는 오랜 정치 경력에 남들보다 어려운 길을 많이 가신 분이에요. 3전 4기 끝에 민주당 불모지 대구에서 62% 넘는 득표율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박용진에게 지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끝나고 박용진 의원이 아주 정말 어른스럽고 참 절제된 목소리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인간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또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담담한 그 글을 올릴 수 있었으려고 봅니다. 다시 박용진 의원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제 후보가 되신 우리 조수진 후보는 더 바로 이 박용진
의원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빨리 추스려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했던 양문석 후보 당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분석인데 친명 지키기 혹은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반면에 지금은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예, 선거를 지휘해야 될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또 어제까지가 사실상 뭐 제가 조금 당의 조치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후보 등록입니다. 네네. 이제는 말하자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사실상 이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칫하면 이 건에 대해서 오래 걸면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매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저도 알기로는 아마 그 지역구 의원 숫자가 일정 부분이 돼야만 아마 그 비례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기호 추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는가 봐요. 네네. 그런 어떤 당의 어려운 사정을 김남국 의원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총선 후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꼼수 복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는데 선거 치르는데 좀 부담되는 요소는 아닌가요? 뭐 어째 보면 뭐 왜 여기저기 문제를 따지자 보면 왜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면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표에게 최고의 일부 권한을 임했습니다. 당에선 총선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아주 재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반면 당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의 선거를 저희들이 치르다 보면 분명히 정말 빨리빨리 결정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럴 때 또 뭐 각자 선거를 치르고 있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러기는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당대표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한 것은 과거에도 상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있어 왔던 일이군요. 네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네네. 선거 20일밖에 안 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 등록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데 임 전 실장이 좀 약간 반응을 보입니까? 언제쯤 투입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처음부터 임 실장은 백의종군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뭐 저하고도 몇 차례 통화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했으니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합류하게 되면 어떤 직책을 갖고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꼭 직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무조건적으로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이 우리 후보자들 돕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선 이제 황상무 수석 문제, 이종섭 대사 문제가 불거져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약간 갈등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민심에 반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한동훈 위원장님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조치들이 좀 더 적각 했었어도 사실은 일종의 원죄가 다 씻어지지 않는 법인데 뭐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 이 사태의 본질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심에 이 정도로 반응해 준 데 대해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민심에 반응한 거는 뭐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 세 가지를 거론을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에 대한 찬반, 경기도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민심 반응하고 무시하고의 차이. 뭐 이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언급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한 위원장께서 이제 정치권에 금방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전후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 활성화 대책에 관한 첫 내용은 저희 민주당이 20년 총선에서 이미 밝힌 거고요. 4년 전이요? 예, 4년 전에. 네네. 또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여기 관련된 법안을 제일 먼저 신도시 재정비나 이런 데 재건축에 관한 법을 먼저 낸 것은 우리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제일 먼저 발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경기도 있는 지자체를 서울에다가 편입하겠다라는 건데 인구 위기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수도권 과밀 완화 및 어떤 지방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그런 국가 존폐에 관한 사항을 이걸 말하자면 같이 고민하고 하시는 그런 최근에 정치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자칫하다가는 이게 또 뭐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또 수도권에 대한 이 무한정한 말하자면 확장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요. 민심을 반응하고 무시하고에 대해서는 글쎄 뭐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더 민심에 반응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여론조사 관련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앞서 언급된 최근 여론조사 추이 관련해서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해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게 TV 같으면 그냥 자막 하나면 되는데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조금 이제 여쭤볼게요. 그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대표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다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본인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구 시민들이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전한 거던데요. 네.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다녀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 네. 민주당에서 마음을 닫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의, 왜냐하면 민주당과 시민회의가 시민단체들이 지금 같이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같이 만든 프로그램 저는 민주연합이거든요. 네네. 이 두 당의 합의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합보다는 한 석이라도 많아야 입법부 구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의장을. 네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이 조국혁신당은 아마 정치적인 목표,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조국혁신당의 그 의석수는 여기에 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우리 지지자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부쩍 민주당 그 비례위성 정당이죠. 여기에 이제 표를 달라 이거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아군이 아니라 우군. 우군이 아니라 아군이죠.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것 역시 그런 걸 좀 의식하고 인식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말하자면 후보자 명단이 그동안 이제 발표가 늦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거기 계시는 귀한 분들이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선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시간이 부족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파트너이구나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조국 대표하고 같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명예당원에 자기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기간 그 선거 승패에 가를 관건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하나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장에는 심판론에도 동의를 하시지만 또 민주당이 부족했던 것도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분명히 견제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이 공동체를 질 책임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어떤 그런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차근차근 국민들한테 내놓고 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견제와 심판, 결국은 또 책임 그리고 네. 대안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후보자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로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호소하고 또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한마디 잘못된 어떤 극단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선거 국면 전체가 경랑으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을 만나서라도 항상 흥분하지 말고 바로 그런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우리 후보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증원 배정 내용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현재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와 대상 대학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이 됐습니까? 예, 그 2,000명 중에 이 82%인 1,639명을 지방에 배분했습니다. 네. 또 18%인 361명을 경기도와 인천 소재 대학에 배정을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한 명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번 결정으로 현재 2,023명인 비수도권 27개 대학 정원이 이제 3,662명으로 늘어납니다. 경기 인천 지역 대학 의대 입학 정원은 이제 209명에서 570명으로 증가를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단일 대학 중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이 청주 충북대입니다. 151명이 늘어났고요. 현재 지금 49명인데 이제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 여기는 이제 124명이 늘어서 이제 76명이었는데 200명이 되는 거고요. 지방국립대 7곳의 정원이 이제 200명으로 이제 지방국립대들이 이제 슈퍼대로 이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뭐 서울대 의대 한 150명, 세브란스도 한 140명 정도인데 예.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의대에 더 힘을 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정부가 이번 배정에 적용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원, 지역 거점대 강화, 그리고 미니 의대의 적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대 인원을 좀 더 배정했다 이러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네네.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근무 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서울에 이제 원래 집이 서울인데 예를 들어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취업을 한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국립대는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도 있긴 있겠어요. 예. 그렇다면 서울에 이제 대형 병원을 갖고 있지만 지방에 의대를 둔 곳들의 정원에도 변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좀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곳들 중에서는 수원에 있는 이제 성균관대 그리고 울산의 울산대 정원이 각각 12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성균관대 의대 졸업생들은 이제 그 본과라고 하죠. 본과 예과 말고 본과부터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종로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이제 뭐 전공의를 그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울산대는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본과 전공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재단이 좀 같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에서 진정한 수혜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 의대인데도 이제 서울의 병원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 병원이 많다고 해서 지방 의대 중에서도 좀 인기가 좋았던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의 뭐 순천향대, 순천의 한림대 의대 평소에도 인기가 좋았던 곳들인데 이번에도 순천향대가 57명, 한림대가 23명이 늘어서 약간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권 의대 입장에서는 역차별 당했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벌써 지금 그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쪽 대학에서는 결국 정부에게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총장을 비롯해서 이런 대학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대들의 지금 반발, 그 내부의 이제 의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렇죠. 그죠? 비판을 또 감수해가면서 이 증원을 추진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허탈하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증원으로 지방 상당수 의대가 이제 정원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뭐 늘었더라도 이제 80명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증원이 안 된 뭐 지금 가톨릭대학교 이제 여기는 이제 93명, 중앙대 의대는 86명, 이화여대 의대는 76명이 정원이에요. 다 저 충북대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이런 곳들은 정원이 이제 10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의대로 분류될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이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좀 정부가 설명을 했고 또 학계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 지금 그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소위 말한 아까 말씀드렸던 빅5 병원이 약간 주도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약간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증원에서 배제된 이제 서울 지역 학부모라든지 네. 수험생 이런 분들이 어제 이제 집행정지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참 혼란스럽네요. 증원하지 말라는 이 목소리가 엄청 크고 네. 근데 또 왜 증원 안 했냐 우리 배제됐냐 이런 또 측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 결국은 입시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는 이제 균형 막 이런 입학 때문에 그런 이게 너무 지방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 못해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서울 쪽에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 쪽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단체와 의대 교수진들 배정을 철회하라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의대에서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쨌든 증원은 안 됐죠. 근데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지 않고 이 필수 의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뭐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의료원 전체 교수는 이제 오늘 25일 자발적 사직을 결의하겠다. 지금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에서 사직을 결의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가 고려대 의대 사례를 들면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려대 의대에서 최대 13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한 250억 원이 들었다. 근데 지금 학생을 받아놓고 1년 안에 이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 또 어제부터는 의사협회가 42대 회장 선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의협 간부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는 5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제 대교협이라고 하죠. 네. 시행 계획을 공고하면은 이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학칙을 개정하고 또 대입 전형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개정안을 공고하고 뭐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교협 승인 받아서 이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대로라면은 이거를 그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고교 2학년 초에 이걸 확정 공고 발표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 의대 정원건이 역시 이제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시행 계획 반영되고요. 비수도권 대학 지역 인재 선발 비율 60%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5월에 보면은 이제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부터 해서 뭐 9월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 최종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30초 조금 더 남았는데 의대생들 휴학 신청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누적 건수가 유효 건수입니다. 유학 신청 건수가 누적 8,360건인데 전국 의대 기준으로 한 재학생 44.5%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측은 이 유효 말고 단순 휴학계를 제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한 13,697건으로 계속 지금 대치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마련한 코너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발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알아보고 앞으로 경제 전망도 짚어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조금 전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리는 이번에도 동결했습니다. 5번 연속이죠. 금리 예. 동결은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미국 연방기금리가 지금 현재 5.25에서 5.5%인데요. 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결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뭐 점도표라는 걸 어떻게 찍고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금리 네. 동결은 다 예상했었습니다. 예. 예. 이번 동결은 뭐 사실 관심사는 아니었고 예. 또 FOMC에 이제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유가 이제 금리 전망 점도표라고 하죠. 예. 이것과 경제 전망 보고서가 공개될 또 예정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우선 점도표가 뭔지 그리고 지난번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점도표라는 것은 우리 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금통위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미국도 연준 금리를 결정하는 17명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적정금리가 몇 %고 내년은 몇 %다. 이게 점을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17명의 점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예, 그걸 도표인데 보고 점이 있는 도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점을 찍어 놓은 거 평균 보니까 지난번하고 거의 올해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보니까 4.63%가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그 5.5%니까 네. 5.5%에서 4.6이 나왔으니까 올해 한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다. 예,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물가 상승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물가 전망을 조금 높였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작년 12월에 미 연준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2.1%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낮췄죠. 4.1에서 4.0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가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작년 12월에는 2.4%로 전망해 놨는데 이번에 그 2.6%로 약간 올렸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물가만큼 자주 언급한 게 고용입니다. 금리 내리기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는 이제 건데 미국의 고용 지표 여전히 강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예요. 네네. 근데 고용이 여전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 코로나 때 미국의 일자리가 2,261만 개 감소했는데요. 네. 그 뒤로 올 2월까지 보니까 2,739만 개, 무려가 478만 개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도 한때 역사상 최저치인 3.4%까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실업률 3.9%까지 올랐습니다만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많이 떨어졌죠. 예. 아주 뭐 좋네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이른바 피벗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지난해 초부터 시장에서 나오고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혹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연준 전조표도 그러니까요. 세 차례 인하할 것이다. 네, 그런데 물론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요. 아마 연준 위원들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 네,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경제가 좋은데 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느냐. 예, 금리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소비가 조금 감소할 것 같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 예,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낮고요. 네. 이제 언제 금리를 얼만큼 언제 내리느냐 이게 한 이제 세 번은 내릴 것 같은데. 예, 세 번에 예. 예. 근데 그 시기가 6월이냐 그 이후냐. 네. 예, 원래 당초에는 뭐 3월에 내린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물가 때문에 늦춰졌네요. 올라가고 5월에 내린다고 그랬었는데 늦춰지고 지금 이번에는 6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내려가는 추세로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예, 하는 예. 거지 그 중간에 그래프가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예. 네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 가운데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채권 투자 괜찮은 건가요? 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어제는 4.29%에서 오늘로 보니까 4.27%로 약간 떨어졌어요.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기준금리 동결돼 있지만 사실 시장금리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권 투자자 가운데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5%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또 3.8%까지 떨어졌다가 4.3%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5%의 채권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버셨는데요. 뭐 3.8%에 사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네네. 있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요. 또 같이 시장 금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3.8%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뭐 미국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 금리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사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미국 금리에 관심 갖는 이유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 성장률 봤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제 높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한국은행이 미국에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까? 예.
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 수준 유지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미 연중 위원들 견해 보니까 6월부터 인하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하반기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돼요.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앞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 높고 고용이 계속 좋게 나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고 특히 소비가 안 좋은데 금리 내릴 수가 없죠.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6월에 금리를 미국이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네. 아마 우리도 7월부터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요. 네. 현재 우리 물가 상황이나 경제 성장률 고려하면요, 이 3.5%는 높은 금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우리도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17년 동안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한 것인데요. 사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게 특이한 거긴 하지만 주요국 상당수가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반대로 금리를 올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본 경제가 우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작년에 좀 명목 GDP가 5.9%나 성장했거든요. 예, 그거는 일본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그 소비자 물가가 목표하는 2%를 좀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임금도 올 그 춘투 결정 보니까요. 네네. 임금 상승률이 거의 5.3%라는 겁니다. 이거는 1991년에 5.7% 거의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일본이 기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고 약간 올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잠깐 전해드립니다. 외교부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9시 50분에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했다는 기사 나오자마자 그동안 약세 보였던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발표 이후에 엔화가 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강세 예상하고 엔화 예금 또는 엔화 ETF 투자하려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예, 엔강세 될 거라고 엔화 투자 많이 했고 일본 주식도 많이 투자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일본이 그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간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제는 엔이 약간 강세 보였어요.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했죠.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엔이 강세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엔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 10년하고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그런데 하반기 가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금리는 떨어지고 일본 금리는 아마 조금 오를 거예요. 네. 그럼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은 엔이 강세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해 보니까 엔 가치가 한 적정 수준에 비해서 한 27% 정도 저평가돼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빠르지는 않지만은 엔이 서서히 강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어제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거시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중국, 홍콩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그 회장이 그 CEO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한번 테스트하고 써보겠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 주가가 전자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인가? 앞으로 상승세 이어집니까? 예, 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이익이 뭐 꾸준히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는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수준의 가격은 삼성전자 이익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시죠?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 길인데요. 일찍 분교점을 지나서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 났습니다. 광명역부터 정체 심합니다.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 부근이고요.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수산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사 진이 부근에서 사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서초를 못 가서 사고가 났고요. 달래내에서 서초 쪽의 이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입니다. 후원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발생하면서 수락산 터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당했다는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피해자들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종교시설에서 성추문 사건은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루밍이란 특성 때문인데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일종의 권위자죠. 권위자의 말을 따르도록 세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문 사건도 많았죠. 특히 피해자가 아이들일 경우엔 피해가 드러나는데 더 오래 걸리거나 아예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환심을 사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 그루밍하면 외모 가꾸는 남자들 보고 그루밍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성범죄와 합쳐지니까 뜻이 좀 달라지네요. 마음을 길들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루밍이라는 게 아마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털을 이렇게 빗질해서 예쁘게 하는 건데 이게 잘 빗어주면 털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착취로 넘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마음을 길들인다. 환심을 사서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좀 부여가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신뢰가 쌓이고 서로 지배관계가 되는 이런 형태의 성착취를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이다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네.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발생한 게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자, 뭐 피해자가 배우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필요한 종교시설 같은 데서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오면서 범위가 광범위해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멀리 있는 누군가. 네, 그다음에 시간의 제약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구가 싸요. 비용이 안 드는 채팅,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가해자도 많아지고 가해자가 많아지면 이 한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만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온라인이니까. A라는 아이하고도 채팅하고 B라는 아이하고도 채팅하고 할 수 있잖아요. 창 여러 개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도 굉장히 광범위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생겨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예전부터 쭉 있어왔다 이게 아니고 피해가 급증 말 그대로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진 거죠. 네. 근데 너무 쉬운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네요. 채팅과 SNS 취재진이 계속 이제 직접 접속해서 대화했는데 이런 취재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사전 취재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디지털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오픈 채팅에 참여한 청소년 비중이 한 3,700명 정도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픈 채팅에 참여한 청소년 비중이 이 중에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는 20%지만 모수가 많은 편이 아니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많은 아이들이 네.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네, 채팅을 하고 또 아이들이 다 인스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님과 저는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저희 세대는 거의 그렇죠. 네, 아이들은 인스타 DM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연락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말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날 때부터 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가 되지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디지털 세대라는 말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그 경험자 중에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2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채팅에서 낯선 사람 만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아이들이 뭐 17, 뭐 좀 성인에 가까운 신체가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12살, 뭐 13살 이런 아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채팅에 익숙하고 그런 아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민감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뭐 요즘 다 읽어보고 선택, 필수 이런 거 막 체크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확실히 이 경계가 온라인에 익숙한 만큼 좀 경계심이 낮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름이나 나이는 정말 쉽게 공개를 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도 한 25% 정도. 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 할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네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범죄인데 취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저도 방송 봤더니 10살, 12살 어린이에게 저런 말 하나 저게 실제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유튜브 댓글 보면서 이거 혹시 시나리오 쓴 게 아닌가? 방송국에서 성적인 대화를 연출한 게 아닌가 할 정도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아, 너무 자극적으로 대본을 썼다. 대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사기획창이. 그 위에서 막 제가 숫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취재 현장에서 그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게 스태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클릭하면 막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와요.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면 막 답을 할 새가 없이 온갖 대화가 다 되는데 뭐 그냥 자기 신체 사진을 바로 보내는 이런 진짜 다짜고짜 맥락 없는 대화에서부터 진짜 그루밍 대화. 아이들한테 어이구 오늘 힘들었어. 어이구 수학이 힘들었어. 그래도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대화까지 뭐 온갖 종류의 채팅이 다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인 여성으로도 저희가 해봤어요. 성인 여성으로 하면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하는 대화 취미가 뭐예요? 아 요즘 이런 영화 재밌게 봤는데 어떠세요?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나이가 어려질수록 성적인 대화를 많이 유도를 했어요. 오히려? 예. 자 그러면 뭐 일부 어른들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채팅 안 하면 되지? 이런 질문 던질 것도 같고 일부 어른들은요. 이런 사건 보도 나가면 애들이 피해자잖아요. 근데도 비난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게 어른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왜 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프로그램 보시면 피해 아동의 아버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 아버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겪기 전에는 뉴스 보면서 에이 그래도 애가 뭐 좀 이렇게 빌미를 제공했겠지. 둘이 막 대화도 하고 했다는데 근데 이제 당신의 아이가 피해를 당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대화를 했는데 우리 왜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 말 잘 들어야지. 아우 착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또 약속 잘 지켜야지 뭐 이런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3시에 너 무슨 옷 입고 채팅하는 거다 약속 이러고 끊었어요. 애는 3시 한 30분 전부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른이랑 약속했잖아요. 그 채팅 이제 영상 통화하러 앉는 거예요 자리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해자들이 음성 채팅을 일부러 한다. 그래야 혹시 걸렸을 때 증거가 이제 문자로 안 남는다 그런 뜻인가요? 네, 이게 이번에 취재진도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목소리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그 범죄 진술 분석하시는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채팅을 굳이 유도하는 이유가 뭐 다정하게 얘기하고 이것도 맞는데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지금 가슴 사진 하나 보내봐 이러면 아이가 뭐 그게 협박이든 동의든 보냅니다. 가슴 사진. 근데 나중에 재판 가서 막 가해자가 기록을 다 제출해요. 근데 보면 가해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저씨 제 가슴 보세요 하면서 애가 사진을 보낸 것처럼 채팅상에 남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문자로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가 보낸 사진만 남아 있는 거죠. 와. 목소리에 집중하던 취재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던 부분 아이가 이상한 애가 되는 거 그만큼 가해자들이 치밀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송이 이제 나갔는데 방송 나간 이후에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시리즈물 중에 4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고요. 많은 분들이 토할 것 같아서 못 보겠다 이런 반응도 많아요. 너무 화가 나네요. 사실. 정말 분노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분노를 많이
하시죠. 예. 예. 자, 이번 내용 사법당국에 전달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저희 1편에서 13살 아이한테 그루밍했던 사람이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1편이 벌써 2022년 방송이어서 이게 2년 걸렸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범죄가 발견되면 다 전달을 할 거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알아야 막을 수 있다. 알고도 못 막는다. 이런 반응 이제 보일 것 같은데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이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우선 처벌이 네. 좀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처벌 부분이 발달을 많이 못했고요. 네네. 법은 N번방 사건 이후에 법은 생겼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드러나기가 힘들잖아요. 너랑 나랑 대화해서 사진 주고받고 몰래 만나서 뭐 폭행이 있었는데 이게 드러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들은 또 엄마한테 혼날까 봐 감춰요, 이거를.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큽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감춰요. 네, 그래서 이게 드러나도 아주 높은 수의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법은 생겼지만 그래서 좀 처벌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과 좀 동떨어진 성교육의 문제 네. 아이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효과 없거든요. 네, 이런 네.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후속 보도 나올까요? 만약 후속 보도가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짧게. 네. 후속 보도 이어갈 거고요. 네네. 방송에 못 다룬 내용 네. 끔찍한 내용도 많고 너무 정말요?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들 메타버스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실태도 더 전해드리고 대책도 더 같이 고민해보는 이런 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획 아주 좋은 기획이고 기대도 되고요. 또 겁도 납니다. 그거 보려 그러니까.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과 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충북 음성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던 20대 조직폭력배 3명이 종업원의 제지를 받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갑자기 우통을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더니 기물을 걷어차고 물병을 던지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했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경찰은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조직폭력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즘 허튼 짓 하면 다 카메라에 찍힌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3월 21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